안녕하세요. 요번에 선택한 책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정주영 지음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좀 끌려서 한번 제가 구입해봤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여기 보면은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1부 차단의 힘 1장 평균에 속지 마라 2장 신호의 힘 3장 어두운 곳에서 켜진 재능의 빛 4장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5장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2부 깊은 이해의 힘 6장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7장 간격 효과 8장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 9장 하버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물결. 자, 한번 1장 차단의 힘 보겠습니다. 빌 제임스의 성공 곡선은 공식처럼 모든 구간에 적용된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두뇌 처리 능력이 높은 순간은 10대 후반이다. 올림픽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이는 20대, 그리고 수학학자, 물리학자로 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는 30대다. 또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나이는 40대가 정점이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세계적인 CEO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면 제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도 꺾여 나가기 시작한다. 사회 시스템 또한 이에 맞춰서 움직인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별로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하고 직접 능력이 가장 정점에 도달할 시기에 명문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거 모집한다. 올림픽에서 평균적으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26세가 지나면 패점하는 분위기가 되고, 대학들은 일정 나이가 지난 학생들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회사는 서류로 가볍게 걸러낸다. 내가 만약 교실에 가서 너는 외계인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면 아무도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중위권 학생들을 불러내어 너의 인지사고력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의 성적은 현저하게 더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다. 학생들이 내가 던지는 신호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를 차단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치가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것은 스틸이 선물한 차단의 막과 같다. 열등감을 가진 학생들이 감정을 끊고 객관적으로 공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키신저가 하버드의 오로라를 풍겼던 것과 같다.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 똑같은 차단의 법칙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자. 심리학자인 앤 크리스틴 포스테는 환경의 신호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영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로 밝혀냈다. 모든 환경적 신호는 받아들이는 대상이 자기 신호라고 생각해야만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호의 효과는 적어도 개인에게는 분명하게 차단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만드는 환경적 신호를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체계를 신뢰하도록 성장해왔기에 개인을 향한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도 신뢰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하버드 대학에 대해 논문을 쓴 4학년 여학생이 있었다. 그 여학생은 논문에서 모교인 하버드 대학이 학생들에게 자기 효능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 평가 등을 뜻한다. 그 효능감을 주입하는데 아주 뛰어나다고 기술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 중에는 시험에서 A학점을 받고 문제가 너무 쉬워서 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고 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여학생이 말하고자 한 바는 하버드 대학이 이 중에서 후자처럼 말하는 유형의 학생들을 길러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평범해지는 신호를 받는다. 평범한 신호를 받는 학생들은 아무도 내가 똑똑하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평범하니까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진다. 주변의 신호가 1등의 신호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그 신호부터 차단해야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재능은 상당 부분 무시되고 긍정적 환경의 신호가 사라진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위권 성적의 학생으로 눌러앉게 된다. 그러나 한번 상위권에 진입한 아이들의 성적은 로준솔의 손가락으로 누적되고 강화된다. 스틸이 바꾼 것은 이렇게 파괴적인 신호들에 대한 차단이었다. 사회심리학자 로랑 베그의 지적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상당 부분 타인의 판단에서 온다. 스틸은 그 잘못된 판단을 차단시키는 중요성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우리의 의지보다 의지를 만드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생들이 똑같이 연필을 잡아도 왜 어떤 학생들은 끝까지 버티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포기해 버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풀렸다. 그것은 각자의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1등이라면 1등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꼴찌라면 결코 1등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예일대학 교수인 윌리엄 데레저리스는 이 부분을 한 하버드 학생의 논문을 통해 지적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아주 사소했지만 결정적이었던 인지문화에서부터 답을 찾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관찰 결과 전문직 부모는 시간당 2,000개의 단어를 아이들에게 구사하지만 노동계층의 부모는 고작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이 3살만 되어도 전문직 가정의 아이는 3,000만 개의 단어를 듣게 되지만 노동계층에서는 2,000만 개 이상은 듣지 못한다.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이미 학습량에 상당한 차이를 겪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교실 문을 밟을 때 교사의 눈에는 3,000만 개의 단어를 접한 미래의 명문대생과 2,000만 개 이하의 단어를 접한 공장에 있을 아이들이 구분된다. 그리고 파리 우에스 트낭테르 대학의 패트릭 고슬링은 교사들이 제자들의 성적을 어떤 식으로 해명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성적 부진의 이유를 주로 가정 환경에서 찾은 반면 우수한 아이의 성적은 하나같이 교육진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 효과는 너무 분명해서 심리학자들의 여러 분야 실험을 통해서도 반복해 증명이 되었다. 누군가의 낮은 위치와 무너진 열등감은 반대의 사람에게는 조용한 우월감과 성취감이 된다. 심리학자들이 관찰하면 할수록 이 환경의 신호가 누군가에게는 선순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걸까?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리스벳은 변변찮은 주립대학이나 갔을 학생들에게 아이비리그의 입학장이 보였던 것이다. 이 놀라운 연구에서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변화는 온전히 학생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스틸이 최초로 발견한 이 현상에서 더 인상적인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당신의 유전자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따위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금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고 목표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스틸의 이 연구 결론대로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힘에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헤더 그레이 교수는 스틸의 연구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 신호에도 의문을 품었다. 열등생들이 부정적 신호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면 1등급 학생 상위 1% 같이 긍정적인 환경 신호를 계속 받는 상위권 학생들에게서 이 신호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하버드 대학의 마가렛 쉬 교수는 실험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을 향한 성적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꺼버렸다. 그러나 자신의 우월함을 더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위권 학생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중위권 학생들과 경쟁을 치르게 하자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쉬의 연구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부분은 중위권 학생들이 가지는 열등감이 상위권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연료로 쓰여진다는 점이다. 특히 이 우월감에 대한 신호가 노골적일 때보다 은근하게 배어 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치 자신의 특권을 즐기는 듯이 성적이 올라갔지만 정작 그 연료가 사라지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시 뚝 떨어졌다. 리벳의 연구는 교실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된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인 클로드 스틸은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에 둘러싸여 있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이 성공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의 신호들은 그들을 악순환으로 더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든다. 이것은 대단히 반직관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은 교실에서 밀려난 학생들을 노력의 부족으로 판단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의 신호에 주목한다. 그들이 관찰할 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고난이도 문제를 의욕적으로 풀려 하지 않고 이미 자신은 풀 수 없다고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노력과 무관한 문제다. 만약 이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어떨까? 스틸과 그의 동료들은 학교로 가서 성적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을 세 분류로 나눠서 아주 간단한 환경의 신호를 던졌다. 첫 번째 그룹엔 상위권 학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두 번째 그룹의 경우 상위권과 비교당하던 부정적인 환경 신호들을 차단시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엔
부정적인 환경 신호를 차단하면서 공부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과연 이 간단한 신호들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스틸의 주장대로 눈으로 바뀐 것은 없다. 학교 선생님은 여전히 같았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았으며 시험지 또한 언제나처럼 객관적이다. 게다가 우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핑계라고 여긴다. 그러나 스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로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주변 신호를 차단하자 전 세계 심리학자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는데 그들의 성적이 2배가량 확연하게 뛰어오른 것이다. 특히 마지막 3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다. 본질적 힘을 발견하는 차단의 법칙.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과정을 추적해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기울였던 많은 노력의 시간들을 볼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재능을 한 움큼 쥐고 태어났었는지 또는 부모가 그 아이의 재능을 얼마나 지지해줬는지 등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꽤나 성공의 외적인 부분이기에 그 사람의 의지나 열정의 흔적도 찾아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스토리로 완성될 수 있다. 가끔 역경의 맛이 좀 더 깊게 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좀 더 인간적인 매력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전부일까? 세계 유수의 심리학자들은 보통의 우리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에서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사실은 심리학자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노력하는 개인의 소박한 의지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긍정적 환경의 신호들이 그들을 순환적으로 더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심리학을 전공한 신경생리학자 벤저민 리벳의 실험실부터 들어가 보자. 우리가 만약 그 역사적인 실험의 참여자가 된다 해도 특별하게 할 일은 없다. 실험실에서 리벳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손가락이나 손목 따위를 자유롭게 한번 구부려 보라고 요청할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최소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리벳은 뒤에서 당신의 뇌 활동을 체크할 것인데 놀랍게도 당신이 손을 구부리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뇌가 먼저 명령을 내려버리는 모습이 모니터에 등장한다. 환경의 신호에 반응하는 뇌의 속도가 당신의 의지보다도 절망적일 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리벳의 실험실에서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를 따지기보다는 고개를 들어서 당신 주변의 환경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라. 리벳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인상적인 연구를 학자들이 검증하려 하면 할수록 리벳의 실험 결과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가 들어서도 카라얀이 잊지 못하는 순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음악과 관련된 경험은 아니었다. 보다 본질적인 경험이었다. 6살의 카라얀은 수력 터빈으로 작동하는 발전기를 켜본 경험이 있었다. 터빈 관리인과 함께 오두막의 문을 열었을 때 열쇠를 쥔 아이의 모습은 제법 진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 레버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일을 도왔는데 그것은 카라얀이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발전기가 굉음을 일으키고 어둠 속에서 섬광은 번쩍했고 도시에는 빛이 생겼다. 그야말로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아주 강력한 효과를 창조했다. 그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리처드 오즈본이 지적하는 대로 당시 6살에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레버를 잡아당긴 동작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작으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음과 빛의 현현을 창조할 수 있는 직업을 그는 찾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휘자다.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들이 어릴 때 선망하며 붙여두었던 금융계 슈퍼스타의 포스터처럼 카라얀의 벽에도 지휘자가 블랙 다이아몬드처럼 달라붙었다. 노력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때라야 의미 있는 노력이 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노력은 미묘하게 틀어져 버린 화음과 의미 없는 연주를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 계속 연주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줄 뿐이다. 하퀴지의 세계 역대 수학자 순위와 필즈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이 질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답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2014년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여성 수학자인 마리암 미르자카니에게 상징적으로 필즈상을 단 한 번 수여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 분야에서 여성이 얼씬거리는 것은 멍청한 짓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여성이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꿈꾸면 안 되는가? 필즈상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 아닌 수학적 업적을 기준으로만 평가한다. 게다가 하퀴지가 세계 역대 수학자 순위를 선정할 때 세계 유수의 수학자와 교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했다. 그런데 왜 저기에는 남성이라는 성별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이 주제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 권위 있는 대학에서 수학 전공 중인 여학생들에게 이러한 발견들을 알려주고 너는 결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다면 어떨까? 상징적으로 말도 안 된다. 고작 저런 명단만으로 단순히 자신의 재능을 꺾을 학생들은 없다. 오히려 당시의 남성 위주의 학계 분위기를 강조하며 새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평등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여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저런 순위표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도대체 성별이 세계 최고의 학문 업적을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심리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지점을 좀 더 의미 있게 파헤쳤다. 스탠버드 대학 교수인 스틸과 그의 동료들은 상위권 대학의 학문 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에게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배경 조건을 제시했다. 학생도 알다시피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연구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논란을 파헤칠 겁니다. 수학에 좋은 점수를 보였던 여성인 당신이 선발된 이유죠. 그리고 고난이도의 문제를 던져주면서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 비슷한 여학생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그 신호는 조작된 것이다.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스틸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도표 4-1을 보면 오른쪽에 찌그러진 깡통처럼 늘려진 여학생들의 점수를 볼 수 있다. 신호를 받지 않았을 때는 남학생과 별반 다를 것 없던 왼쪽 성적표와 비교해보라.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그렇지 않은가? 단순히 너와 같은 부류가 못했다 라는 신호를 보냈을 뿐인데 실제로 형편없이 내려간 것이다. 스틸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비교되는 신호를 받았을 때 눈에 띄게 점수가 내려갔다고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그리고 옆 남학생들의 점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가? 익숙한 상승이다. 자신의 열등감은 누군가에게는 우월감의 재료가 된다던 그레이의 연구 결과가 반짝이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이러한 신호들의 파괴적인 모습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의미가 더 깊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다. 크리스 테키스는 신호가 아무렇게나 흘러다닌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문적 능력에만 의문을 품어왔다. 그러니 좀 더 크리스 테키스의 관점에서 신호를 생각해보자. 지금 우월감을 느낀 백인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이 받은 신호처럼 무너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백인 남학생들은 수학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심리학자인 조슈아 아론스는 백인 남학생들에게 고난이도의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간단한 신호를 던졌다. 첼시에게 상급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할까? 글쎄, 대학 졸업 후 다른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채 열정 없이 떠밀려 들어와서 남 탓하는 직원이라면 더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첼시가 소식지 일을 맡았을 때를 경영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더 그러하다. 완벽한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첼시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는 열정을 쏟아부었고 고객들과 동료들 그리고 상사조차도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겠다. 하지만 첼시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 극비 사항인 회사 내부용 지방채 평가 기준 자료 하나를 실수로 소식지에 실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첼시가 방어하는 대화를 살펴보자. 그건 회사 기밀이야. 이런 내부 기밀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 상대로 내보내면 안 돼. 외부 유출 자체가 큰 골칫거리라고. 전 그런 줄 몰랐어요. 소식지에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가 어쨌건 간에 포함시켜선 안 되는 거였어. 최고 책임자의 호통 앞에서 첼시는 상사가 자신을 옹호해 주길 바랐다. 어쨌거나 상사가 자신이 만든 소식지를 최종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첼시에게 상사는 자신을 책임져야 할 선생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 선생이 입을 다물었다. 사회는 실전이었다. 자신의 실수 앞에서 아무도 그녀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뭔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난 아무런 실권이 없다고. 난 그저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이야. 첼시가 방금 경험한 것은 회사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패다. 누구나 회사에서 이 정도 치욕은 쉽게 경험한다. 하지만 설령 일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어버릴 정도로 성공의 신호만 받았던 엘리트들에게는 큰 실패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뒤로 첼시는 평균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 일을 겪은 지 며칠 뒤 첼시는 일에서 완전히 거리를 뒀다. 점심시간을 길게 가졌고 낮 시간에도 미드타운 근처를 오래 걸었다. 비는 시간이면 공책을 꺼내 창업 구상을 하면서 회사 로고를 그려보기도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릴 일에 회사 자체를 그만두려는 모습은 한편으로 찌질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첼시에게는 존재론적인 문제를 흔드는 일이기에 충분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으로 집단에서 평균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첼시는 근본적으로 집단에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레그 스미스는 월스트리트의 날카로움을 이렇게 기록했다. SAT 1600점을 맞고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도 골드만삭스에서는 완전한 재앙이 되어 입사한 지 1년 안에 해고되었다.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판단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름에 최고의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차례대로 쫓겨나기 시작했다.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자신의 분야를 향한 차단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였다. 그리고 첼시가 확인한 이 분야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빛은 블랙 다이아몬드였다. 자신의 빛은 없었다. 첼시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뭐 대단한 반역자처럼 굴려는 건 아니지만 난 여기 남고 싶지 않아. 회사에 앉는 순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으며 화장실조차 가지 못했다. 그런 사실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초고속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고 모든 신경은 거래를 하는데 쏟고 있었다. 100% 집중해 있었다. 내가 경지에 다다랐을 때 느낄 법하다고 상상했던 그런 순간이다. 석 대의 전화기는 한꺼번에 울렸고 트레이딩 룸의 누군가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국채 선물 2억 달러 어치를 사야 해.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은 그가 주문한 상품의 가격 책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패트릭 해니건은 내게 시가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세 건을 모두 바로 끝낼 수 없다던 첼시 앞에는 석 대의 전화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믿음직한 스탠퍼드 출신의 남자가 있었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가? 오, 그리고 다음 기록도 읽어보라. 그날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 마라톤 결승전까지 전력 질주한 것만큼이나 기분이 고무됐다. 전력 질주처럼 기분이 고무됐다고? 이런 곳에서 첼시의 명함은 어디쯤 쓰일 것인가? 첼시는 스스로를 괜찮은 애널리스트로 여겼지만 엑셀 모델 구축이나 수합거래 관련 계산을 더 능란하게 해치우는 똑똑한 동료 애널리스트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첼시는 상사가 자신을 태만한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상사도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첼시는 상부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이 처해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랐다. 있잖아,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야. 그렇지만 동기부여는 돈이 하는 거야. 한 월가 선배의 말처럼 그녀도 사회를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첼시는 명문대학에서 한 번 더 등급이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도서관을 나와서 고개를 들자 세상엔 블랙 다이아몬드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월스트리트에는 널렸다는 사실도 직면해야 했다. 잠깐 하버드대 학생의 절반이 첼시와 같은 분야에 있다 했던가? 조지타운대도 썩 괜찮은 대학이지만 하버드의 절반이 몰린 그곳은 자신이 찾던 안정적인 곳이 아니었다. 벽은 넘어설수록 더 높은 벽이 있었다. 첼시는 처음으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했다. 그리고 예일 대학 교수인 윌리엄 데레저위츠는 첼시의 상황을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짚어나간다. 엘리트 학생들의 평온함, 뛰어난 달성이라는 그 허울 뒤에 숨겨진 것은 분명 두려움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학 과정과 살벌하기 그지없는 경쟁 속에서 명문대에 들어간 아이들은 말 그대로 성공 위에는 경험한 것이 없다.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예감은 이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며 좌절시킨다. 데레저 위츠는 말을 이어나간다. 설령 일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의 좌절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존재론적인 문제가 되어버린다. 존재론적인 문제까지 된다고? 성공의 신호가 사라진 공간은 성공의 신호만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공황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열등감을 던지는 것은 맨발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이 갑자기 첼시의 발에 쏟아졌다. 이 세 건을 모두 바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하신다면 제게 고함을 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말해 이 중 하나라도 제가 끝내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순 없어요. 자신의 상사 앞에서 첼시의 눈이 촉촉해졌다. 입사 이래 보여준 가장 반항적인 태도였다. 첼시는 결국 최하 평가를 받고 가장 낮은 보너스를 받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자신이 방금 내뱉은 말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실적으로 보여주는 하버드 너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을 했지만 정작 사무실에는 밤을 새우는 괴짜들이 가득했다. 노력은 더 많은 노력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 어느 정도일까? 한 월스트리트 괴짜의 기록을 만나보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아이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아이비리그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대다수의 아이들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불리다가 갑자기 돈을 보며 우르르 뛰어들 때 그들은 어떤 신호를 만나게 될까? 그곳에도 자신을 성공적으로 포장해줬던 하버드의 신호가 있을까? 아라쉬의 말이 한 번 더 울림을 준다.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블랙 다이아몬드에 들어가려면 하버드 입학장 외에도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 하버드 등록금 1년치를 걸고 가장 위험한 투자에 가장 높은 수익을 목표로 참여해야 한다. 하버드를 졸업할 때까지 그 돈은 찾을 수 없다. 케빈 루스는 이 모임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금융 외골수들로 월스트리트를 인생의 종착지로 여겨온 이들이었다. 심지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베개 밑에 끼고 자고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포스터를 벽에 붙여놓기도 하며 중학교 때는 엑셀 단축키를 익히며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기도 했다. 나아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고 얘기를 나눌 때면 금융업계의 도덕성을 옹호하곤 했다. 가장 많은 돈을 만지게 될 예비 월가 스타들의 현장을 만나보자. 장소는 하버드 대학 기숙사의 어느 작은 프레젠테이션 공간이다. 그곳에서 짧은 머리에 하얀색 버버리 셔츠와 면바지 차림을 한 남학생이 20명가량이 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아직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백금에 투자해보는 게 어때? 블랙 다이아몬드를 만든 창립자인 패트릭의 의견에
브라이스는 바로 반문을 걸었다. 경제가 회복세인 것 같은데 귀금 속에 달려들 필요가 있을까? 혹시 회복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윽고 테이블 앞 스크린에서 이들의 자문을 맡은 하버드 경영대 학원 출신 헤지펀드 트레이더와 화상 채팅이 이어진다. 화상 채팅에서 그는 리스크 평가와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아이들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화상 채팅이 끝나고 토론이 재개되자 다시 안경을 고쳐 쓴 아이들은 최근의 주변 상황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리스 긴축 재정, 통화 팽창 정책의 효과,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낸 향후 지침, 아이들의 앳된 얼굴을 보지 않고 이들이 뱉어내는 열띤 토론만 귀로 듣는다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치열한 애널리스트들의 신경전이 일어나는 상황쯤으로 착각할 정도다. 애초에 이들은 하버드의 다른 금융 모임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런 모임들은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진짜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강의실 안에서 하버드 금융 초보들을 교육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운용 전략을 택해야 할까? 패트릭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20명 남짓한 하버드생들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우리가 방금 만난 이들은 하버드에서도 1%에 속한다. 나머지는 어떠한가? 다른 모임들도 많아요. 그런 모임에 가서 딱 40분 정도만 앉아 있어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이것저것 다루는 게 많기는 한데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하버드에서도 등급은 나눠진다. 안타까운 것은 강의실에서 하버드생이라는 자부심으로 뭉쳐있다가 졸업 무렵에 반짝이는 연봉을 보고 무작정 월스트리트로 뛰어드는 절반이 넘는 이들이다. 케빈 루스는 그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블랙 다이아몬드 구성원들은 하버드 대학 4학년생들 중 다수가 제대로 된 동기부여 없이 금융권으로 진출한다는 데 동의했다. 금융업계를 대놓고 경멸하는 하버드대의 학생 문화를 보았을 때 졸업이 다가올수록 점점 이데올로기적으로 변모하다가 급기야 우르르 월스트리트로 뛰어드는 장면은 희극적이기까지 했다. 패트릭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맞아요. 하버드 애들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을 때까지 월스트리트를 싫어해요.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강의실에서 못 벗어난 아이들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하버드의 두 얼굴. 하버드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하버드 졸업장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일까?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뛰어난 학식에 가장 많은 돈을 부를 줄 아는 곳은 월스트리트다.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를 정복하기 위해 미래의 월가 스타들이 하버드 졸업장 이후를 계획하며 만든 조직이 블랙 다이아몬드다. 그곳은 가장 폐쇄적인 공간으로 월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하버드대 학생 중에서도 엘리트들로 뭉쳐 있다. 신경세포 단위로 접근하면 절대음감은 모든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발견된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라면 누구나 해당 음에 신경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다수는 자신에게 그 재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 레비티는 모든 음향학적인 재능을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9,999명이
꺼버린 재능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연습을 사회적으로 또는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그게 전부다. 우리가 1만 분의 1로 합격장과 모든 우월한 신호를 소수에게 밀어줄 때 정작 우리는 우리의 빛을 꺼두고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의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보다 뛰어나다는 신호로 더 강해진다. 그것이 레비틴이 발견한 1만 분의 1을 설명할 수 있는 전부다. 전 세계 학자들은 카라얀처럼 될 수 있는 절대음감을 일반인 1만 명 중에 단 1명 정도 가지는 특권적인 재능으로 판단하며 절대 템포는 숙련된 재즈 뮤지션의 경우 CD에 녹음된 것과 겨우 5% 차이를 보인다고 밝힌다. 하버드 대학 합격률보다 더 치열한 이 재능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스탠퍼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자 46명 중에 단 2명만이 재능이 있다고 대답했다. 자, 그런데도 카라얀에게서 우리가 발견했던 재능의 교훈이 맞는 걸까?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합리적인 이 질문에 전혀 다른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1만 분의 1이 가지고 9,999명이 꺼버린 재능을 다시 추적해보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면접. 하버드 출신의 근사한 대머리의 남학생인 레이몬드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손가락 꼽히는 퍼스트 보스턴 회사에 이제 막 면접을 보러 들어왔다. 면접관은 그에게서 대머리와 흑인 그리고 하버드 출신이라는 신호 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장점도 단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대기실에는 백인 출신의 근사한 양복의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고 면접관의 마음도 얼른 다음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었다. 맥과이어도 자신이 주제에 맞지 않게 백인들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무슨 광경일까?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흑인과 같은 유색인종 출신은 보수적인 백인 사회의 월스트리트에서 자신의 출신을 감출 수가 없으며 명문대학 출신과 상관없이 인종 색깔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이류 지원자로 평가된다. 면접관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맥과이어의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넘겨보며 말을 건넸다. 당신은 5분 안에 왜 당신을 월스트리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저를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혹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간략한 방향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불합격이었다. 아니요, 학생이 그 말로 인해 이제 4분 45초 남았군요. 그러자 맥과이어는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하버드 대학, 하버드 로스쿨,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하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했지요. 면접관은 대머리의 흑인 학생의 자신감에 비웃음을 보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의 학생들 절반이나 우리 회사의 2 공석을 차지하려고 야단인데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세요. 그러자 이어진 23살의 맥과이어의 답변은 수십 년 동안 모든 월스트리트 지원자들 사이에서 더는 넘어설 수 없을 만큼의 명문으로 기억되었다. 맥과이어는 월스트리트의 경쟁 독식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가 녹아있는 답변을 내밀었다. 월스트리트의 이렇게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제가 당신이라면 이 정도 되는 지원자가 반대편의 기업에서 당신의 기업을 노리게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방향을 택할 것 같군요. 당신이 불합격을 찍으면 저는 당신의 기업을 노리러 갈 거니까요. 면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맥과이어는 뒤에 있던 모든 백인 하버드 신사들을 쫓아내고 다음날 월스트리트로 출근했다. 이렇게 해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을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을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책을 읽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